소리를 삼킨 소년, 부연정 장편 소설. 출판사는 자음과 모음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이는 책을 먼저 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부분을 조금 읽어주거나 녹음해서 들려주면 그때서야 뒷부분을 스스로 책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아마 앞부분만 녹음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목격자, 바보, 벙어리, 모자란 놈. 모두 나를 부르는 말들이다. 하지만 사실 나는 바보가 아니다. 벙어리도 아니고 모자란 놈도 아니다. 다만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를 뿐이다. 나를 진찰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나는 이 의사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나를 만날 때마다 자꾸 무언가를 시키고 질문을 해대기 때문이다. 내가 경증의 아스퍼그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어릴 적 트라우마로 말을 하지 못하는 한묵증까지 가지고 있다며 내 보호자인 아빠를 안쓰럽게 쳐다봤다. 그때 나는 6살이었다. 의사 선생님은 6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는지 또 얼마나 많은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지 모른다. 나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한묵증이라는 말은 몰랐지만 조용히 그 말을 듣던 아빠의 얼굴은 기억한다. 아빠는 마치 쓴 약을 털어 넣은 것 같은 표정이었다. 입안에 머금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그렇다고 뱉지도 못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모르는 게 한 가지 있다. 나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하지 않는 것뿐이다. 비록 5살 때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말을 할 수 있다. 아마도 그냥 지금은 굳이 말을 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말을 하지 않아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다. 큰 지장이 없다 뿐이지 사소한 지장은 몇 가지 있다. 예를 들어 아무리 급해도 휴대폰의 통화 기능은 사용하지 못한다든가, 요즘 유행하는 아이돌의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없다든지, 혹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매번 설명해야 한다든지 하는 번거로운 일들이다. 그래도 통화 대신 문자를 사용할 수 있고 좋아하는 아이돌 같은 건 없으며 늘 같은 사람만 만나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다. 나는 이대로도 충분히 만족한다. 간혹 학교에서 주로 새학년이 되어 반배정을 받은 후에 너 말 못한다며? 1 더하기 1이 몇인 줄은 알아? 하며 놀리는 아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학교 폭력이 이슈가 되면서 그런 일들도 꽤 많이 줄었다. 특히 얼마 전에 왕따 가해자 3명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으면서 아이들 사이에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흘렀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학교 이름이 또 한 번 뉴스에 오르내릴까봐 한층 더 예민하게 아이들을 단속했다. 나에게는 썩 잘된 일이다. 아빠는 학교 폭력에 관한 뉴스를 볼 때마다 슬그머니 내 눈치를 살핀다. 내가 왕따 피해자가 될까봐 걱정스러운 것이다.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나만큼 손쉬운 먹잇감이 없긴 하다. 어차피 나는 말을 하지 못하니까 고자질 당할 걱정도 없지 않은가. 물론 내가 글까진 적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글자로 내 의사를 표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심지어 휴대폰 자판은 누구보다 빨리 칠 수 있다. 내가 휴대폰을 따다닥 누를 때마다 아빠는 항상 오, 우리 태희 진짜 대단한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칠 수 있지? 하며 나를 추켜 세우곤 했다. 그럼 나는 콧대가 높아져 한층 더 빠르게 자판을 눌렀다. 결론만 말하자면 아빠의 걱정은 기우였다.
중학생이 되면서 나를 괴롭힐 만큼 관심을 갖는 아이가 드물어졌기 때문이다. 그 시기의 남자아이들은 남을 괴롭히는 것 말고도 재밌는 일이 잔뜩 있었다. 이를테면 게임이라든지 혹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같은 것들. 그러니까 내 존재는 한마디로 길거리에 있는 개똥과 비슷하다. 마주치면 불쾌해서 인상을 팍 찡그리지만 자기 손으로 치우는 것보다 그냥 피해가는 게 낫다고 여기는 개똥. 이거 역시 나에게 다행이 아닐 수 없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중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범죄를 저지르는 무서운 존재니까. 아이들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나 같은 건 눈 깜짝하는 순간 지구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다. 나는 아직 죽고 싶지 않았다. 이제 오는구나.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늦었네. 갑자기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리자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노숙자 할아버지가 보였다. 노숙자 할아버지라는 건 할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다. 내가 부르는 별명이다. 실제로 그 할아버지가 노숙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우리에게는 그만한 친분이 없다. 오며 가며 이야기를 몇 번 나눈 게 전부니까. 그렇다고 할아버지 외모가 노숙자처럼 지저분하냐고 묻는다면 그건 또 아니다. 할아버지는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깨끗한 체크무늬 셔츠를 늘 목까지 잠갔다. 그 앞을 지나가도 불쾌한 냄새 따위는 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할아버지를 노숙자라 불렀다. 할아버지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더운 날도 추운 날도 비가 오는 날도 마치 그곳에 사는 사람처럼 말이다. 하굣길의 작은 공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작은 곳이다. 나무 12그루와 벤치 4개가 전부였다. 있는데 노숙자 할아버지는 내가 하교할 때마다 늘 그 공원 2번째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싫다. 예를 들면 오늘은 1번째 벤치에 앉았다가 내일은 3번째 벤치에 앉는 그런 사람 말이다. 그것도 순전히 그러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모든 일을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정확하게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난다. 잠시 침대에 누워 있다가 7시 35분이 되면 세수를 하고 7시 50분에는 아침을 먹는다. 아침으로는 현미와 견과류가 든 시리얼을 먹는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30g만 먹어야 한다. 왜냐면 시리얼 포장지에 일회 제공량이 30g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그건 한 번 먹을 때 30g을 먹는 게 적정하다는 의미이고 나는 대기업 연구실의 실험 결과를 존중한다. 8시 10분이 되며 양치질을 하고 8시 15분에는 교복을 입은 후 잠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8시 30분이 되면 집을 나선다. 그러면 정확히 8시 45분에 학교에 도착하는데 그때부터는 학교 시간표에 따라 움직인다. 나는 노숙자 할아버지가 좋았다. 할아버지는 다른 벤치가 비어 있을 때도 늘 2번째만 앉아 있는다. 그건 할아버지도 나처럼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2달 전 노숙자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나에게 내가 가만히 보니 학생이 매일 우유를 손에 들고 오더군. 우유를 싫어하는 거라면 나한테 주는 건 어떻소? 나는 우유를 좋아하거든. 이라고 말을 걸었을 때도 생각만큼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원래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거는 건 무척이나 불쾌한 일인데도 말이다. 나는 벤치에 앉아있는 할아버지를 멀뚱멀뚱 내려다보았다.
아빠가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건 무례한 행동이라고 말했던 게 떠올랐다. 내가 사람들의 인사를 무시하는 바람에 곁에 있는 아빠를 난처하게 만든 적이 몇 번 있었다. 하지만 나도 할 말은 있었다. 나는 그들을 일부러 무시한 게 아니었다. 그때마다 더 관심 갖는 일이 있었던 것이지. 감나무집 할머니를 만났을 때는 마침 할머니가 키우는 푸들이 사마귀와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나는 그 싸움의 승자가 누가 될지 무척이나 궁금했다. 덩치는 푸들이 훨씬 더 컸지만 사마귀 역시 앞발을 맹렬하게 휘두르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이 흥미로운 대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감나무집 할머니의 인사에 대꾸를 하지 못했다. 아참, 잊어버릴 뻔했는데 그 싸움의 승자는 사마귀였다. 사마귀가 점프를 하며 푸들의 코를 깨물자 푸들이 낑낑거리며 할머니 다리 뒤로 숨었으니 사마귀의 승리가 분명했다. 나는 용감한 사마귀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그게 승자에 대한 예의니까. 옆집 아저씨가 내게 인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 아저씨의 배는 늘 바가지를 엎어놓은 것처럼 볼록했다. 나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무척이나 궁금했다. 나는 아저씨와 인사를 주고받는 아빠의 배를 쳐다봤다. 아침에 시리얼을 60g이나 먹은 배는 살짝 볼록한 정도였다. 내가 몇 번이나 아빠에게 일의 권장량은 30g이라고 말했지만 아빠는 그것만 먹으면 금방 배가 고파진다고 했다. 어쩌면 옆집 아저씨는 시리얼을 60g이 아니라 한 통 모두 먹었을지도 모른다. 아저씨에게 시리얼의 일의 제공량에 대해 이야기를 해줄까 말까 고민하느라 아저씨의 인사에 아무런 대꾸를 할 수 없었다. 물론 나는 10년째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사하는 사람들을 봤다고 해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같은 대꾸는 할 수가 없었다. 그저 꾸벅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아빠는 인사가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했다. 인간관계에서는 인사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했다. 아빠는 무척이나 인사를 잘한다.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아무렇지 않게 먼저 인사한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할 수 있는 인사말도 엄청나게 많았다. 편의점 사장이라 하루에 100명도 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기 때문이다. 아빠 말대로라면 아빠는 이미 반은 먹고 들어갔다. 어디에 들어간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빠가 처음부터 편의점 사장이었던 건 아니다. 아빠는 원래 은행에 다니던 회사원이었는데 할머니 말에 따르면 엄청 잘 나가는 직원이었다고 한다. 쉴 새 없이 전화가 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빠를 찾아왔으며 돈을 빌리기 위해 굽실거렸다고 말이다. 그런 아빠가 은행을 그만두고 편의점 사장이 된 것은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였다. 아빠는 나를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평범한 아이들과 크게 다를 거 없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할머니가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경계성 장애라는 건 내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에 가깝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중증 장애인에 비해 정도가 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아빠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막상 학교에 들어간 나는 아빠의 기대와 달리 잘 적응하지 못했다.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처음에는 낯선 아이들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싫었다. 40분 동안 한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하는 것도 너무너무 싫었고 자꾸만 나한테 말을 거는 아이들의 오지랖도 너무너무 싫었다. 그래서 수업 중에 벌떡 일어나 뱅글뱅글 맴돌기도 했고 책상에 마구 머리를 박기도 했고 때로는 거품을 문 채 쓰러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아빠는 회사를 조퇴하고 학교로 달려와야 했는데
한 달에도 몇 번씩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상사에게 꽤나 눈치가 보였던 모양이다. 아빠는 조퇴하는 날이 많아지자 결국 사표를 내고 말았다. 그러고는 퇴직금을 받아 옆 동네에 편의점을 열었다. 아빠는 편의점 사장이 된 후로 내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으면 바로 가게 문을 잠그고 뛰어나왔다. 채 30분도 걸리지 않았다.